자, 이제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86페이지에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 부분에 쭉 한번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체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말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융은 보통 자금을 융통한다의 줄임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금을 융통한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금융 앞에 지금 부동산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돈, 자금은 부동산의 취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또는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 뭐라 그래요?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 총론 때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총론에서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를 배우실 때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되고 건물 중에서 핵심적인 용도가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럼 토지와 주택으로 부동산이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 역시도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때 부동산 금융의 핵심은 바로 뭐다? 주택 금융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듣고 OX 해보시죠.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토지 금융이 부동산 금융의 핵심을 이룬다. OX. 주택 금융이 핵심이지 토지 금융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비록 토지금융, 주택금융으로 구분이 되지만 부동산 금융의 핵심이 주택금융이다 보니까 주택금융에 중점을 두시고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주택금융은 누구에게 자금의 융통, 조달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지금 이때 소비금융에서 보면 제목에 소비자가 나왔죠. 제목에 소비자가 나왔으니까 성격을 따지면 주택소비금융은 소비자금융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개발금융은요. 앞에 주택이라는 말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하지 마시고 개발금융, 개발자가 나오면 공급자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연 소비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은 어떤 뜻이냐? 소비자 금융은 주택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우리 뭐라 그래요? 소비자 금융이라고 말하고 주택 건설이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공급자 금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택 소비 금융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를 의미할 것이고 또 주택개발금융은 주택건설이나 개발 등의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를 개발금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소비금융, 개발금융 공통적으로 장기 저리의 조건이거든요.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 조심할 건 장기 저리는 어때요?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대출 기간이 긴 거 아시죠? 부동산 관련 대출은 기본이 10년 이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서 또는 금융에 비해서 대출 기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대출에 비하면 부동산 관련 대출은 금리가 높게 적용돼요? 낮게 적용돼요? 낮게 적용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출 기간은 길고 대출 금리가 낮게 적용된다면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고 빚을 갚는 부담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을 테니까 큰 부담 없이 목돈을 빌릴 수가 있겠군요. 그 결과 주택의 구입 능력과 주택의 공급 능력이
축소될까요? 아니면 향상될까요? 향상됐겠죠? 이것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금융을 우린 뭐라 그래요? 주택금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쭉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칠판 보시면 잘 들어보시죠. 자, 부동산 금융의 핵심은 주택금융이며 주택금융은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각각 무주택 서민과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주택 구입 및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의 구입 능력 및 공급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금융을 말한다. 라고 20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답이 뭔지 알았어요? 그때 똑같은 말 써놓고요. 맨 마지막에 일반 금융회가 틀렸어요. 특수인데. 스페셜인데 제너럴 그래가지고 틀렸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특수의 의미가 뭐냐면 복지.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은 복지 금융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동산 금융의 핵심은 장기 저리죠. 그럼 생각해봐요. 대출 기간이 길수록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돈을 빌리는 차입자는 돈을 빌리고 빚을 갚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유리하겠지만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는 대출 기간이 길수록 상대방이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질 것이고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대출 통해오는 이자 수익이 줄 거 아닙니까?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아시겠죠? 근데 그러한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는 건 부동산 금융은 그 목적 자체가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줌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스페셜, 특수 금융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또 부동산 금융을 나눌 때 크게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우리 투자론 배울 때 지분은 누구 돈? 내 돈이죠. 그럼 내 돈 네 글자로 자기 자본 그랬잖아요. 그럼 지분 금융은 일단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부채는 누구 돈? 남의 돈. 네 글자로 무슨 자본? 타인 자본. 그래서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지분 금융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지분권의 매각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을 지분금융이라고 말하고요. 부채금융은 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사채를 발행하거나 또 뭐가 있어요? 저당. 자, 저당을 설정하거나 신탁 등을 통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을 부채금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출제 패턴을 본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지분금융에 어떤 게 포함되고 부채금융에 무엇이 속하는가 종류를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지분금융을 외우는 암기법은 신조리증펀이에요. 자, 신조리증펀. 이 신조리증펀이 뭐냐면 신은 신디케이트예요. 신디케이트. 조는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 다음 리는 리츠인데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증은 공모에 의한 증자. 그 다음에 펀은 부동산 펀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조 리증펀 5가지는 어디에 속한다? 예, 지분금융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부채금융을 따로 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신조 리증펀 아니면 나머지가 부채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보기가 5개 불과하거든요. 신조 리증펀 5개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보기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 종류를 외우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신탁금융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것도 신이 나와요, 신이. 얘는 위에는 신디케이트고 아래쪽은 신탁금융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당금융. 저당금융 다른 말로 담보금융이다. 이런 말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라고 합니다. PF. 이런 것들. 그 다음에 MBS나 ABS. 이런 것들이 모두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PF라든지 MBS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자금의 조달 방법 또는 저당 유동화라는 것과 관련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금융론도. 그 제가 그랬잖아요. 8개 파트 중에 앞에 4가지 파트가 좀 쉽고 뒤에 4가지 파트는 더럽게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파트에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개론이 요번에 쉬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그 말을 모두 알기 때문에 쉬웠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요번에 어려워서 하는 말은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론 같은 경우는 정말 출제자가 마음 먹고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점이 0점 낼 수 있어요, 진짜로. 왜? 찍어도 뭐가 답이지 전혀 모르게끔 문제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법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이 정해져 있고 판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맞아도 몇십은 나오잖아요. 근데 개론은 내용 모르면 못 맞으면 정말 과락은 둘째치고 10점, 20점 이렇게 못 나오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론 과목이 그래서 많은 분들의 원성을 듣고 그 결과 개론 선생도 싫어하는 뭐 그런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 죽어라고 해봐도 나중에 개론은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요 되게 어렵다, 뭐 배웠던 게 안 나왔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사실 배운 게 다 나왔는데 그게 배운 건지 모를 뿐이에요. 어쨌든 지분과 저당 금융은 요 종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인문이가 없지만 매자닌 금융도 있습니다. 매자닌 금융도 있다고. 여긴 없지만 할 거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아래 제목 보시면 저당 상환 방법 나와요. 근데 저당 상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 개론에서는 파트를 불문하고 저당 이 말이 나오면 대출의 뜻이에요. 그럼 대출 상환이 많이 뭐다? 돈을 빌리고 빚을 갚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제목이 저당 상환 방법이죠. 일단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먼저 나올 텐데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해 보세요. 금리는 금리인데 금리가 고정돼 있대. 그 말은 대출 당시, 대출 시점, 우리말로 하면 돈을 빌릴 당시에 이자율이 만기 때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는 방식이 바로 뭐다? 고정 이자율 저당대부 방법, 뭐 방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만기 때까지 금리의 변동이 없지요. 그럼 만기 때까지 금리 변동이 없다. 이 말을 세상에 문학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더만요. 출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의 경우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만기와 동일하다. 아시겠어요? 원래 금리 조정 주기란 말은 변동금리 나오는 말이에요. 고정금리는 금리 조정이 안 되니까 조정 주기란 말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금리의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만기와 같다는 말은 만기 때까지 금리의 변동이 있다 없다. 완전히 국어죠. 그러니까 문학적, 언어적 해석력이 있으면 쉽게 와닿는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 게 개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그럼 고정금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줄 아십니까? 고정금리는요. 중간에 어떤 시장 상황의 변동이 발생할지라도 대출기관 입장에선 금리를 높이거나 낮출 수가 없는 거 맞죠? 특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인플레. 이거 거의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향후 앞으로 인플레, 물가 상승 예상된다. 이러면 무조건 대출기관, 은행은 금리를 높여야 살아남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인플레, 즉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제가 쓰지 않을 때 잘 들어봐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물가가 올랐대. 근데 똑같은 이자 10만 원을 받아도 물가 오른 만큼 돈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이 가져가는 실질적인 이자 수입은 이전보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 그럼 그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걸 막으려면 은행은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정금리야.
중간에 금리를 높일 수 있다 없다? 없어. 오케이? 그럼 그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가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대출기관, 은행이 안고 갈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향후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기관은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를 선호할 것이다. 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게 예상되면 고정으로 빌려주었다가는 은행은 금리를 높일 수가 없어서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그게 다 끄덕이시지 않았냐고. 그럼 은행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게 예상되면 고정금리로 빌려주려고 할 것이다. 변동금리로 빌려주려고 할 것이다. 변동금리요. 오케이? 그런데 말이요. 차입자는 달라요. 돈을 빌리는 차입자는 고정금리로 빌려야 물가가 올라도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자주 나오는 문장 구조인데 향후 또는 뭐 장래에 미래에 인플레가 예상된다. 또는 물가 상승이 뭐 예상된다. 이 말 딱 나오잖아요. 그럼 뻔해. 차입자와 대출자 써놓고 얘네들 입장이 반대인 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되면 은행은 금리를 높여야 돼. 그때 따라서 은행은 무슨 금리를 선호한다? 변동금리 또는 변동이자율 저당대부를 선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빚을 갚아야 되는 차입자 입장에선 중간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 싫겠죠. 그럼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 나머지 똑같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향후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기관은 변동이자율 저당대부를 선호할 것이며 차입자는 고정이자율 저당대부를 선호할 것이다. 근데 꼭 기출문제 풀어보면 차입자나 대출자 위치를 바꾸거나 변동이나 고정의 단어 위치를 바꿈으로써 혼란을 유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여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다 보이는데 시험 현장 가서 주어진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려다 보니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런 그 능력을 배양만 하시면 여러분들 다 합격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정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정금리의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 이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내가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 그러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출자 그래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헷갈려 하시더라고. 이 대출자가 돈 빌리는 사람 아니냐. 꼭 그렇거든요. 여러분, 대출을 하는 것과 대출을 받는 것은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르다고. 근데 우리 개론 용어에서는 대출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대출자는 누구라고요? 은행. 그 다음에 차입자는 말 그대로 돈 빌리는 사람,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돈 빌려요. 이걸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차입자 입장에서 처음에 돈을 빌리는 당시를 뭐라고 하냐면 대출 시점이라고 합니다. 대출 시점. 대출 시점의 금리를 대출 이자율 그러거든요. 근데 대출 이자율은 여러분 민법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대출 계약도 계약 아닌가요? 계약 맞잖아요. 내가 얼마 빌려주시면 얼마 이자까지 갚아 나갈게요 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대출도 계약 맞죠? 그래서 대출 이자를 다른 말로 계약 이자율 또는 약속했다고 해서 약정금리라고 하는 약정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 계약금리, 약정금리는 모두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이자율을 말 그대로 시장 이자율 또는 시장 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예컨대 내가 10% 이자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이 5%가 됐다. 그럼 금리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금리 하락기죠. 근데 웃긴 건 금리 하락기라고 하면 대충 유추가 되는데 이걸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대출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은 경우라고 한다. 그럼 대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낮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돈을 빌릴 당시의 금리보다 지금의 금리가 싸졌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그럼 여러분이 차입자 입장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내가 좀 비싼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갈아타기죠. 그 갈아타기인데 우리 문제에서 갈아타기라는 그 비속어라는 걸 쓰지 않아요. 그 현실적 용어지. 우리 개론이 얼마나 그 고급진 과목인데 갈아타기라니요. 예. 근데 갈아타기 맞아요. 맞는데 그런 말은 안 쓴다는 것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한다? 그럼 내가 너무 비싼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대출의 차환. 바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빌리는 걸 금융 그랬죠. 자금의 융통이 금융이잖아요. 돈을 빌렸죠. 한 번 돈 빌렸죠. 근데 만약에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10%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 상환해야 한다면 다시 금융이 이루어진 거죠. 다시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차입자가 10% 이자로 돈을 빌렸어요. 그 자체가 금융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5% 이자가 떨어지니까 5% 이자 적용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10% 이자 부담하는 대출금을 갚을 거 아니냐고. 그럼 다시 돈 빌렸죠? 그래서 재금융. 다시 제자. 오케이? 또 이런 말도 쓰는데 얘네들보다 더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 5% 이자로 10%의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면 아직 만기가 되기 전이니까 빚을 갚는다는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빚 갚는 걸 뭐 한다 그래요? 중도 상환인데 그 중도 상환을 좀 다른 말로. 네, 조기 상환이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대출 시점의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은 경우 차입자에 의해서 조기 상환할 유인, 원인이 이유가 생긴다. 맞잖아요. 오케이? 근데 뒤집어서요. 대출 당시가 5였는데 지금의 금리가 10이에요. 그러면 금리 상승기가 되는 거 맞죠? 또는 문장으로 만들면 대출 당시의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미리 빚 갚는다 안 갚는다? 미쳤어요. 머리에 총 맞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대출자는 은행은 좀 미리 갚아줬으면 쉽지 않을까요? 왜? 이놈이 미리 빚을 갚아주면 10% 비싼 이자로 적용해서 대출을 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절대 그냥은 안 갚거든요. 그럼 꼬시죠. 어떻게? 야, 곰돌아, 너 나한테 갚을 빚이 500이지? 네. 내가 200 깎아줄게. 300만 갚어. 정말요? 대신에 우리 은행에서 10% 이자로 300을 빌려서 갚아. 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어때? 이때 곰돌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500 중에서 깎여나는 200과 300을 10% 이자로 대출받아서 추가되는 비용을 비교해서 그래도 추가 비용보다 어때요? 할인되는 금액이 더 크다면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금리 상승기 또는 대출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은 경우 대출기관은 할인 상환 조건을 제시하여 조기 상환을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들이 어렵죠? 원래 투자 금융 쪽은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뭐 구구단처럼 바로바로 나오죠. 그때까지가 좀 힘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변동금리가 있어요. 근데 변동금리가 왜 나온 줄 알아요? 조금 아까 우리 뭐 그랬어요? 고정금리는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중간에 금리를 높일 수 있기 없기. 없기. 그러니까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전부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인 은행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에 은행 격분하여 왜 내가 위험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야? 이 위험의 일부를 저 차입자 돈 빌려간 그놈에게 넘기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등장한 방법이 바로 뭐다? 변동이자율 저당대부입니다. 따라서 변동금리 또는 변동이자율 저당대부 방식은 대출자의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 또 넘기고자 고안된 방식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누구의 위험을? 대출자 은행의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 그럼 보세요. 나의 위험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 자체를 위험의 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변동금리도 위험관리 전략 중 일종의 위험 전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더불어 말이에요. 누구의 위험을 누구에게? 대출자, 은행의 위험을 돈 빌려간 차입자에게 넘기는 거 맞죠? 근데 꼭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뒤를 바꿔. 차입자의 이자율 위험을 대출기관에 전가시키고자 고안된 방식이다 라고 해버리면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차입자, 대출자 위치가 바뀐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요, 저 같으면 입장 바꾸는 거 저 같으면 그런 문제 절대 안 틀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고정금리건 변동금리건 금리를 결정하는 건 돈을 빌린 차입자입니까? 돈을 빌려주는 은행입니까? 그럼 어떤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너의 위험을 내가 부담해 줄게. 그럴 은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차입자의 위험을 대출자에게 넘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 상식적으로. 오케이? 그런데 무대뽀로 외워버렸거든. 외워버리니까 왜 그런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왜 틀렸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아시겠죠? 항상 괴로운 학습은 어떻게 된다? 왜 이래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는 외우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외우시는 건 정말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와 암기가 함께 돌아가야지 이해만 또는 암기만 분리돼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면 그걸 바탕으로 반복을 통해서 복습을 통해서 외울 건 외워야죠. 수학도 공식 외에 문제 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 변동금리인데 얘가요. 그럼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즉 대출 계약 이전에 그 대출 당사자 누굴까요? 은행하고 차입자끼리 약속을 해요. 약속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예컨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 조정합시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전에 약정한 기간 주기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변동이자율 저당대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정 주기가 이건 외울 거 없어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인데 그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 이자율 조정 주기가 3개월이다. 3개월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3개월마다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선생님 금리의 조정이란 말 속에는 금리를 높인다는 말도 있지만 낮춘다는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왜 높인다고만 합니까? 문제는 높인다고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문제는 높인다고 나온다고. 예컨대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는 금리를 높일 때 원래 대출 금리보다 금리를 높게 적용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물어보지 낮게 적용되면 차입자 입장은 늘리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3개월마다 금리 바꿔요? 그럼 조정주가 6개월이면 6개월마다 금리를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자, 이제 은행 입장에서 봐요. 은행. 대출기관인 은행 입장이라면 조정주의가 3개월과 6개월 중에 어느 걸 좋아할까요? 3개월. 그렇습니다. 그럼 대출기관은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바로바로 금리를 조정, 변동함으로써 대출기관 은행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차입자 입장이라면 조정주의가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죠. 오케이? 쉽게 말하면 아니 1년에 금리 4번 올라가는 것보다 2번 올라가는 게 물론 한꺼번에 폭이 높다 할지라도 낫잖아요. 뻑하면 뭐 통신 날라와가지고 요번에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얼마나 쌓입니까?
오케이? 이걸 이제 기출문제 지문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들어보시죠.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의 경우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이자율 위험을 보다 신속하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음에 따라 대출자는 조정 주기가 짧은 걸 선택하며 차입자는 조정 주기가 긴 것을 선택한다. 맞습니까? 또 그걸 다르게 바꾸면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길수록 차입자는 유리하며 대출자는 불리하게 된다. 맞습니까?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은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인 걸 이해를 하면 굳이 그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해석이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다 외워버려요, 문장을. 그 외우면은 그게 오래나 가든지. 외워놓고 그냥 집에 가면 오늘 뭘 외웠더라. 이거 다 그러셨습니까? 아시겠죠? 예. 자, 인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이거는 금리였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원리금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저임식 상환 세 가지 방식 구분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목을 보시면 금방 알아요. 자, 원리금 균등인데 여러분 균등하다는 건 어떤 값이 같다, 동일하다, 일정하다의 뜻인 거 아시겠죠? 근데 원리금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원금의 이자까지 합한 금액, 값을 의미하는 거 맞죠? 그러면 매기에 이 매기라는 말은 조건에 따라서 매월일 수도 있고 매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매월 또는 매년에 매기마다의 원금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이 일정한 방식을 뭐라 그래요? 원리금 균등 그래요. 그럼 예컨대 첫 번째 달에 원금이자 합해서 100을 갚으면 두 번째 달에도 얼마 갚아요? 100. 세 번째 달에도 100. 그래서 마지막 달까지도 100이라는 똑같은 금액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인 거 맞죠? 그러면 이런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을 빚을 갚게 된다는 경우는 차입자 입장에선 이번 달에는 얼마 갚아야 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예쁘게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므로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다. 그걸 뭐 어렵다고 외우냐고 도대체. 제목만 알면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비록 원금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이 똑같지만 이 100원이라는 금액 속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자라고 하는 건 처음에 빌려온 원금에 적용되는 겁니까?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 적용됩니까?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금에 적용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10억 중에서 9억을 갚아도 이자는 10억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첫 달에 100원인데 이 100원 속에는 첫 달이니까 갚은 게 많아요? 갚지 못한 게 많아요? 갚지 못한 게 많죠. 잔액이 훨씬 많이 남아있겠죠? 그럼 100원 속에는 원금을 갚는 금액보다는 이자의 액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잔액이 줄죠. 그럼 잔액이 줄면 100원 속에서 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오케이? 대략적으로 이해만 가시면 돼요, 지금. 그럼 이런면 가능합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나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은 반면 후기로 갈수록 대출 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게 말하면 100원 속에 이자가 90원이고 원금 갚는 금액이 10원이었다. 근데 마지막 달쯤 가면 이자는 1원에 불과하고 원금 갚는 금액이 99원쯤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핵심만 말씀 다시 드린다면 비록 매기의 상환액은 일정하지만 그 상환액 중에서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문제 풀걸요 아마. 예.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있어요. 원금 균등. 역시 균등하다는 말은 어떤 값이 일정하다, 동일하다 했던 맞지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위에는 월리금이었지만 지금 아래쪽은 원금이죠. 결국은 매기에 원금을 갚는 금액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원금 균등 상환액은 구하는 공식이 전체 대출 기간이 있어요. 대출 기간으로 대출액을 나눠주시면 되는데, 자, 이를 돕고자 내가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빌렸는데 대출 기간이 10년이고 매년 원금 균등이면 분모가 10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니까. 근데 매월 원금 균등 그러면 분모가 120이 돼요. 1년이 12달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 똑같은 10년이지만 출제자가 매년 그랬느냐 매월 했느냐에 따라서 분모가 10일일 수도 있고 120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똑같은 10년이에요. 근데 공식상 분모가 대출 기간인 거 맞죠? 근데 매년 그랬다면 분모가 10이지만 매월 그랬다면 분모가 120이 된다. Understand? 예. 그럼 여기서 10으로 10억 나누면 딱 봐도 뭐 1억이죠. 그럼 매년 해마다 원금은 얼마씩 갚는다. 1억씩 갚는 거 맞죠?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봐요. 해마다 1억씩 빚을 갚는다는 건 해마다 잔액이 1억씩 줄어든다는 말과 같은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무릎 아파. 자, 상환액이 1억씩 늘어난다는 건 잔액이 1억씩 줄어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맞죠? 그럼 보세요. 비록 매기의 원금을 갚는 금액은 1억씩 똑같겠지만 잔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같은 이자율 금리가 적용돼도 이자액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이자액은 점점 감소하는 거 이해되셔요? 그러면 비록 원금을 갚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이자액이 점점 줄으니까 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을 갚는 금액은 처음에는 컸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다른 말로 체감 상환 방식 그래요. 체감할 때 체라고 하는 건 점점의 뜻이고 감은 감소의 뜻입니다. 그 뭐가 점점 감소 줄어드는 거죠? 원금 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 체감 상환이고 이것이 원금 균등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원금 균등은 왜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줄죠? 비록 원금을 갚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잔액이 줄어들므로써 잔액이 규칙적으로 줄어드니까 이자액도 규칙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액이 줄어드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므로 체감 상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결론만 낸다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가장 크며 대출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하므로 체감 상환 방식에 해당한다. OX.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체감의 반대가 뭘까요? 체증이죠. 그러면 체증식 상환 방식인데 체증을 다른 말로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점증 상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한자에서 체는 뭐다? 점점 서서히 서서히.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그래? 그러면 조금 전에 체감이 원금과 이자의 합산 금액이 처음에는 많았다가 점점 줄어드니까 체감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걸 응용한다면 체증은 원금 이자 합한 값이 처음에는 작았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늘어나니까 체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 예측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가장 작은 방식이나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 바로 뭐다? 체증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합니다. 초기에
대출 초기에 쉽게 말하면 첫 달에 빚 갚는 금액이 가장 작다면 그만큼 초기에 빚을 갚는 부담이 클까요? 작을까요? 자,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작아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수록 원리금 상환액, 빚 갚는 금액이 커진다고. 그럼 초기에 첫 달에 원금 이자 앞에서 빚 갚는 금액이 작다는 건 초기에 빚 갚는 부담이 크다, 작다? 작다. 오케이? 그거예요.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우리가 보통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 입장에서는 빚을 갚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초기 빚 갚는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무슨 상환 방식을 이용할 것이다. 최정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잘 들어보시죠. 최정식 저당 상환 방식은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고안된 방식이므로 사회초년생 젊은 계층, 신혼부부 등에 유리한 또는 적합한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주로 나와요. 제가 좀 안 좋아하는 말도 있겠지만 신혼부부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제가. 근데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젊은 계층에게 유리하다는 말 나오면 점증 상환 방식이 거의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다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초기에는 빚 갚는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초기 상환 부담이 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증이니까 점점 빚을 갚는 금액이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그래서 후기에 빚 갚는 부담이 가장 큰 방식도 체증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작은 방식도 체증이지만 후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큰 방식도 체증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목을 통해서 얘가 무슨 방식에 해당한다, 어떤 의미,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원리금 균등 뜻이 뭐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을 갚는 금액이 매월이든 매년이든 같은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인 거 맞죠? 그러니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갚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계산이 쉽고 이해가 쉽다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나 조심할 건 비록 금액은 빚을 갚는 금액은 같다 할지라도 초기에는 원금을 갚은 금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 비중이 높게 나올 것이고 후기로 갈수록 빚을 갚다 보니까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원금 균등은 뭐다? 매기에 원금을 갚는 금액은 일정하죠. 근데 예컨대 해마다 1억씩 원금을 갚아 나간다는 건 해마다 1억씩 잔액이 줄어든다 이 의미가 되니까. 잔액이 줄어들면 같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이자액 자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원금 상환액은 일정하나 이자액이 점점 줄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은 초기에는 많다가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체감 상환 방식에 해당한다. 이 말을 바꾸면 차입자의 초기 상환액은 크지만 후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 맞죠? 이 말을 바꾸면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큰 방식도 원금 균등이지만 후기 상환 부담이 가장 작은 방식도 원금 균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체감이니까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작아지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체감의 반대가 뭐다? 체증.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점증. 근데 무슨 값이 증가한다? 원금이자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이 처음에는 작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므로 체증 또는 점증 상환이라고 하겠죠. 그럼 처음에는 빚 갚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은 작겠지만 점점 빚을 갚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후기의 상환 부담, 즉 빚 갚는 부담이 가장 큰 방식도 바로 뭐다? 점증이고 또 초기에 빚 갚는 금액이 부담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젊은 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적합한 또는 유리한 상환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중간급 문제까지만 하더라도 요 정도만 가지고도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급까지는 어렵지만 중간급까지만 해도 요 정도만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좀 더 깊숙한 내용들은 이제 본 수업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자 하겠고요. 그럼 여러분 90페이지에 보면 3번 해놓고 저당 유동화 나오죠. 이게 금융로에선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예, 쉬었다 오시길 바랍니다.